기후변화, 환경오염, 과도한 연안 개발 등이 있고요. 갱노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 학자들이 이러한 갱노금 발생 원인을 밝혀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갱노금 원인을 밝혀내고 다양한 국내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갱노금 현황을 그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초분간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동해, 남해, 등주 순으로 3년 주기에 맞춰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초분간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초분간 기술을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식물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파장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빛의 파장을 쏴서 반사되는 어떤 파장, 반사되는 즉 A라는 파장을 쐈을 때 그게 반사가 됐다 그러면은 그 종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갱노금이 좋아하는 파장을 쏴서 그거에 대한 분석값을 가지고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지 뽑아주세요. 바다에 갱노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저희 공단에서 갱노금 판단 기준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유무절 산호조류의 피도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절 산호조류의 피도가 40% 미만은 정상, 40%에서 80%까지는 진행, 80% 이상일 때는 심화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단계별 환경 특성 및 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정상 단계에서는 도식동물이 제곱미터당 10마리 이하, 그리고 진행 단계는 20마리 이하, 심화 단계는 20마리에서 20마리 이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심화와 진행 단계인 지역을 대상으로 바다수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다 사업화인 갱노금을 예방하고자 연안의 해조류를 이식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진행 중이신데 해조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조류는 해양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요.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장 및 음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다숨 산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숨을 조성하지 않는 지역 대비 물고기 알인 어란 같은 경우는 9.3배, 그리고 어린 물고기 같은 자치어는 9.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바다숲을 조성할 때 평균적으로 저서생물 개체수는 비조성치 대비 약 1.8배 이상 증가를 하여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기반 서식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그 해조류가 산란장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어떤 해조류 종류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떤 해조류가 역할을 한다라고는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해조류는 사실 다 산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V에서 아주 많이 홍보되고 있는 종류 같은 경우는 동해 쪽에 모자반에다가 도루묵 같은 경우가 알을 붙여가지고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자반 말고도 다양한 모든 해조류에 다 알을 낳을 수 있고 주변에 도루묵과 같이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주변에다 알을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어떤 해조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 모든 해조류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란장 역할도 있지만 그건 치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혹시 있는 건가요? 치어 같은 경우는 대형 갈조류 숲 사이에서 큰 물고기들이 못 오게끔 해조류가 움직이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산란 은신처 역할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무것도 없는 지역보다는 해조류가 있는 지역에서 자치어가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해조류가 1차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조류를 먹는 생물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해양에서 해조류를 먹고 사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 조개류도 있고요. 이제 초식성인 조개류도 있고, 뭐 소라 같은 경우는 육식성도 있고 초식성도 있는데 소라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군소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얘를 바다 달팽이라고 하죠. 그리고 군소라는 바다 달팽이도 있고, 그리고 흔히 전복 많이 먹잖아요. 전복들도 해조류를 먹고 사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야채동 쪽이 해조류를 먹나요? 네네. 특이하게는 불가사리도 배가 많이 고플 때는 해조류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게와 같은 초식동물들, 그러니까 그 해조류를 먹고 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물들이 많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피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지 한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피속 조성 시에 잘피 생존율을 높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잘피 생존을 높이려면 잘피의 서식 환경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잘피의 경우는 여름철에 채취 및 이식 시 열상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100%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농단에서는 9월 중순 좀 수온이 차가워지고 기온이 낮아지는 9월 중순부터 다음해 5월에서 6월까지 채취 및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권역과 같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는 또한 계절도 중요하지만 조수간만의 차 가장 적은 시기에 잘피를 이식을 해야 잘피 뿌리의 반찬이 가능해서 생존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폐격발 특성에 맞는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잘피 조성 기법 약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각 폐격발 특성에 맞춰서 기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생존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바다 속에 그 해답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바다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은 잘피수, 맹그로브 등 수치가 있는데, 최근에 해조류와 갯벌도 블루카본 흡수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 공단 생태보건실에서 2019년도부터 바다속 탄소 흡수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로는 바닷속의 틱타당 연간 약 3.4톤의 이산탄소를 흡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바닷속 확대 등을 통해서 이산탄소를 저감한다면 충분히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지만 남겨두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수피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Q&A 인터뷰를 통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신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오지철 주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